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양사 신학로 개척 그리고 아메리카 문명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세훈이고요. 자, 먼저 신학로 개척 이야기를 해보면 1부는 국가별로 어떤 활동을 했는가. 근데 그 국가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그 항해를 지원받아서 떠난 항해가들 인물별로 파악을 하고요. 그 인물들이 어디까지 이렇게 개척이 되었는가. 그래서 그 지명들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아가는 방향이 이 포르투갈은 주로 무역 거점을 통한 무역이었다면 이 스페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정복을 나가서 그 지역에 대해서 정복 활동이 언급이 되는데 특히 이제 아메리카 문명에 대한 파괴 이 부분이 언급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신학로 개척의 영향, 대서양 삼각 무역의 발전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다음으로 아메리카 문명입니다. 아메리카 문명은 마야, 아스테카, 잉카 문명이 출제가 될 수 있다. 마야보다는 또 아스테카와 잉카 문명이 나오는 것이고요. 이것이 현재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의 그런 상황과 연계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예컨대 테노치티틀란 아스테카의 수도였죠. 그리고 이것이 멕시코 그리고 나프타 이런 식으로 연계된 적이 있기도 했습니다. 자, 더불어서 19세기 이후에 이 남아메리카의 독립운동, 볼리바르나 산마르틴 이런 사람들의 활약이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학로 개척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배경은 그 유럽인들의 호기심이 커졌고 그 호기심보다 더 컸던 것이 동방과의 직거래를 하고자 하는 욕구 이런 것들이었겠죠. 자, 일단 호기심을 증폭시키는 데 있어서 마르코 폴로의 동방 견문록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끼치기도 했고요. 자, 동방과의 직거래 욕구는 사실은 이제 동방으로 가는 길에 엄청난 그 이슬람 제국이 하나 딱 가로막고 있죠. 바로 오스만 제국이었습니다. 자, 이 오스만 제국이 동서교역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스만 제국을 거쳐서 가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들을 거치지 않고 동방의 산물을 직접 들여올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는 것이겠죠. 자, 그런 것들이 또 작용을 했고, 자, 그런 어떤 욕구나 호기심이 있었을 때 실제로 그것을 실행시킬 수 있을 만한, 즉 항해를 떠날 수 있는 기술도 이제는 갖춰져 있던 겁니다. 자, 그 기술이란 지리학도 필요하고 천문학 그리고 조선술 중요하겠죠. 가장 중요한 게 또 항해술과 나침반을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항해를 멀리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그럼 실제로 그 신학로 개척의 사례들을 볼 텐데 앞에서 말씀드린 두 나라가 에스파냐하고 포르투갈이었죠. 자, 이 두 나라가 왜 앞장설 수 있었을까? 이 두 나라의 특징, 이베리아 반도에 위치하고 있죠. 자, 이들은 기존에는 대서양 연안에 위치했기 때문에 지중해 무역이 중심이었을 때는 무역에서 소외돼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좀 뒤늦게 출발하는 후발 주자로서 새로운 항로를 개척해서 무역의 중심을 가져오고 싶었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이베리아 반도가 오랫동안 이슬람의 영향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트교 세력으로서 재정복 운동을 이제 막 마쳤고 그 과정 속에서 왕권들이 강해졌으며 그들은 탐험가들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더불어서 그 크리스트교를 더욱더 이제 다른 곳까지 좀 전파를 시키고자 하는 종교적 사명까지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종교적 사명 이면에 파괴적 속성이 있었다는 것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포르투갈 상황부터 한번 보면 두 명이 언급이 됩니다. 바르톨로메오 디아스 그리고 바스쿠 다 가마가 있습니다. 자, 이 바르톨로메오 디아스, 자, 일단은 이 항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베리아 반도 그리고 아프리카,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 오른쪽으로 가서 인도 그 지역까지 좀 머릿속에 생각이 나시면 좋고요. 자, 이베리아 반도 포르투갈에서 출발해서 아프리카 남단의 희망봉까지 가게 됩니다. 1488년 이야기였고요. 자, 그 뒤를 이은 바스쿠 다가마의 활동은 어땠을까? 자, 앞에서 선배가 개척해놓은 그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의 캘리컷까지 가게 됩니다. 즉
1498년 인도 항로를 개척한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바스코 다가마, 인도의 캘리컷, 이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후에도 이 포르투갈인들은 이 인도를 자주 왕래하면서 인도양의 해상권을 장악하고, 그다음 인도의 고아, 그다음 말레이 반도의 물라카 이런 곳에 요새와 상관을 설치해서 무역 거점으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광저우까지 진출하기도 했고 16세기에는 중국의 마카오를 점령하게 되죠. 자, 이 마카오는 심지어 포르투갈이 1999년까지 영유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페인이죠. 에스파냐의 활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럼버스 활동. 콜럼버스, 이 신항로 개척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사람인데, 먼저 그는 역시 인도를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는 지구 구형설을 믿고 대서양을 횡단하면 아메리카 대륙이 아니라 이제 인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맞닥뜨리게 된 그 대륙을 인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오늘날의 아메리카가 되는 것이죠. 자, 그가 이제 도착한 곳을 이제 서인도 제도라고 부르게 되었고요. 자, 이 연도를 우리는 1492년으로 기억하고 있다. 자, 그는 그 지역을 산살바도르, 일명 구세주라는 뜻인데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카리브 지역이었고요. 자, 아메리카 대륙에 사탕수수를 도입하기도 했다. 자, 더불어서 정말 일부 교과서에서만 언급이 되는데 아메리고 베스푸치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탈리아 출신이었는데, 자, 1502년 아메리카를 명명한, 그렇게 이제 역사 이름이 남게 되었죠. 아메리고, 그렇죠? 자, 그다음 마젤란이 되겠습니다. 자, 마젤란 같은 경우는 1519년 세계 일주를 시작합니다. 자, 그도 역시 이제 대서양을 횡단을 하는데 태평양이 나오게 되죠. 이때 태평양이 나왔을 때 마젤란이 또 그 이름을 명명했다고 합니다. 자, 그가 이제 필리핀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필리핀에서 마젤란은 본국으로 돌아오진 못합니다. 원주민과의 전투 중 사망을 했습니다. 자, 그때 마젤란을 물리친 그 원주민 족장 라프라프를 기념을 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남은 대원들은 인도양과 희망봉을 거쳐서 귀환을 하는데 성공함으로써 1522년 마젤란 선단이 세계 최초의 일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더불어서 지구 구형설이 입증이 되었죠. 자, 그래서 마젤란 본인이 돌아온 것은 아니지만 마젤란 선단이 돌아왔다, 또는 마젤란의 일행이 돌아왔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신항로 개척의 사례를 살펴봤고요. 그 이후에 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갔느냐, 포르투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역 거점을 중심으로 무역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 에스파냐인들은 아메리카 대륙을 침략했습니다. 코르테스라는 사람이 가서 아스테카 제국을 정복했고, 피사로라는 사람이 가서 잉카 제국을 정복합니다. 원래 이 아스테카나 잉카 나름대로 제국을 형성을 하면서 문명을 발전을 시켰는데 에스파냐에 의해서 완전히 멸절되었다. 몇 가지 유적만 남은 정도로 그냥 남고 완전히 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에스파냐는 엔코미엔다 제도를 통해 대농장 건설 및 광산 개발을 통한 식민 지배를 해 나갔는데요. 이 엔코미엔다 제도라는 건 뭐냐면, 에스파냐 왕이 이 정복한 공로자 등 개척자들에게 원주민을 보호하고 그리스도교 전파를 조건으로 원주민들에게 세금 그리고 노역을 부과하는 것을 인정한 제도를 말합니다. 자, 에스파냐인들은요, 원주민 그리고 흑인 노예 이들을 동원해서 막대한 금과 은을 채굴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뭐 은광, 금광 이런 데가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면 볼리비아의 포토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포토시. 그다음 멕시코의 아카풀코, 그리고 사카테카스 이런 곳에서 대량의 은이 또 생산이 돼서 유럽으로 흘러가게 되죠. 자, 이렇게 아메리카와 그 다음에 또 일본에서도 은이 많이 생산이 당시에 됐는데, 이런 은들이 여러 공로를 통해 또 중국으로 이 당시에 많이 흘러왔었죠. 중국이 당시 은의 가치를 유럽보다 높게 쳐주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중국에서 은이 일반화되었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명나라가 일조편법, 청나라가 지정은제와 같이 조세를 은으로 납부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다음으로는 포르투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거점이 될 만한 항구를 장악해서 무역 기지로 활용했다. 호르무즈, 고아, 물라카, 마카오 이런 곳들을 기지로 활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또 나타난 현상이 뭘까요? 바로 노예 무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 아메리카 대농장에서 뭐 사탕수수, 그 다음에 뭐 각종 은광 이런 데서는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이 사탕수수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하루 종일 정말 신경을 쓰면서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것을 충당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메리카 현지인만으로는 안 돼서 바로 아프리카에서 이 노예들을 데리고 왔던 것이죠. 비극적인 노예 무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농장 경영에 투입이 되었고 이런 것들에 뭐 포르투갈뿐만이 아니라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뭐 에스파냐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신학로 개척 이후에 아메리카 인종이나 뭐 이런 사회적 특성을 봤더니 일단은 기본적으로 인구가 그야말로 그냥 대폭 감소를 하게 됩니다. 16세기 초에 멕시코 고원이나 안데스 고원지대 원주민들이 2,500만 명과 887만 명이었는데 불과 한 100년 만에 그 숫자가 각기 107만 명 그리고 67만 명 이런 식으로 급격히 줄어들었죠. 자, 이거는 노동의 도역 이제 동원돼서 혹사당한 것도 있고 유럽에서 이제 아메리카인들이 면역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뭐 천연두, 홍역 이런 전염병이 들어오면서 인구가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더불어서 인종 간 혼혈이나 문화 간 융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메스티소, 백인과 아메리카 원주민의 혼혈이고요. 그다음에 백인과 흑인 혼혈, 물라토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크리오요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자, 이 크리오요는 뭐냐면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태어난 백인과 그 백인의 후손인 그 혼혈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크리오요는 이제 뭐 착취당하는 그런 계층은 아니겠습니다만, 아메리카 이제 식민지에서 활동하는 백인들인 거죠. 그리고 그들의 본국이 이제 있는 거죠. 에스파냐와 같이. 그러면 그 사이, 이제 본국과 현지에서 그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담당하는 그런 중간 계층이 되는데, 이들이 점차 이 본국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아메리카의 어떤 독립운동 이런 것들을 또 주도하고 앞장섰던 그런 모습을 보이는 크리오요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게 두 명이 있는데요. 바로 볼리바르와 산 마르틴이라는 사람이 있죠. 자, 경제적 변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대서양 삼각 무역 체제가 성립이 됩니다. 자, 유럽과 아메리카의 문제였죠. 지금 이 신학로 개척 이후에. 근데 노예 무역이 이렇게 시행이 되면서 아프리카가 거기 딱 삼각형 모양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이 올라오게 되고 그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이렇게 데려오면서 그 대신 그 아프리카의 뭐 총이나 뭐 포나 이런 것들을 그 부족에게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죠. 그 다음 가격혁명이 일어납니다. 이 신학로 개척 이후에 아메리카 대륙에서 금과 은이 유입이 되면서 유럽의 물가가 상승하고 기존 봉건 지주들은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공업에 종사하던 신흥 시민 계층 및 농노들의 지위가 향상되죠. 자, 상업혁명은 어땠을까요? 전반적으로 교역이 활성화되고 유럽 각국이 해외 진출 노력을 하면서 해외 진출 노력을 하는데, 그때 뭐 네덜란드나 그 다음에 뭐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고 그 동인도 회사가 앞장서게 됩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런 신학로 개척 이후에 경제적 변화는 유럽의 근대 자본주의 발전에 기여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먼저 주식회사라는 것이 나타나죠. 이 주식회사라는 것은 여러 주주들을 두고 그들을 통해 많은 자본을 쉽게 모집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기업 경영에 따르는 책임과 위험을 분산시켜서 기업 활동을 촉진하는 것인데, 이 항해라는 것 자체에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항해 자체가 굉장히 위험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위험 부담을 분산시키고 그에 대한 이득을 또 분산시켜서 이렇게 배분을 할 수 있는 형태, 이런 것과 연관이 되겠죠. 자, 더불어서 금융에서도 굳이 현금을 지참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원거리 교역에 종사할 수 있게끔 어음 교환 이런 것들이 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더불어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금융 조치, 이게 뭘까요, 여러분? 네, 바로 오늘날에도 친숙한 보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발전한 국제적인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이라고 하네요. 자, 마지막으로 세계 교역망의 통합에도 기여를 했다고 하는데요. 유럽은 이제 아시아 항로를 이제 개척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는 물론 이제 이슬람 세력의 도움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직접
이제 아시아로도 진출을 하게 되고요. 더불어서 아메리카에서 태평양을 건너는 항로도 개척이 됩니다. 자, 유럽은 동남아의 향신료, 중국의 비단, 차, 도자기 등을 수입을 하면서 아메리카의 은을 대가로 지불하기도 했고요. 에스파냐는 태평양을 건너서 1571년 필리핀을 점령하면서 태평양 교역에 앞장서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신항로 개척 사례를 에스파냐와 포르투갈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 인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그 뒤 아메리카 문명, 아스텍과 그 다음에 잉카 문명 파괴된 걸 말씀드렸고 대서양 삼각 무역의 발전과 경제의 형태의 변화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럼 그 무너졌던 아스텍과 잉카 중심으로 아메리카 문명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마야, 아스테카 그리고 잉카 문명이 있죠. 우리가 지도를 생각을 해봤을 때 아메리카 대륙 맨 위에 캐나다가 있고 그 밑에 미국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멕시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카리브해 나라들이 있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우리가 남미 또는 라틴 아메리카라고 부르는 그 대륙이 있습니다. 자,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볼 때, 자, 맨 위에 이제 멕시코만 쪽에 멕시코만으로부터 이제 카리브해가 있는 그 지역입니다. 자, 그 멕시코 이제 유카탄 반도 그 동네인데 그 동네에 이제 마야가 있고 그다음 테노치티틀란 쪽에 이제 아스테카 문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이제 칠레, 이제 페루 이제 그쪽으로 내려오면 마추픽추 있는 곳 있죠. 안데스 산맥 끼고 자, 이쪽에 잉카 문명이 있습니다. 자, 마야 문명부터 한번 살펴보면 중앙아메리카 유카탄 반도 일대에서 번영을 했고 주요 도시는 치첸 이트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들의 문명상 특징은 피라미드형 신전을 건축했고 달력과 그림 문자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영과 이십진법을 사용했다가 10세기 무렵 잦은 전쟁, 가뭄, 토지 황폐화 등으로 추정되는 이유로 쇠퇴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신마야 문명이 성장했다고 하나 15세기 무렵 멸망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마야는 근데 또 이제 존재하는 교과서들에서 내용이 요소가 골고루 다 공통적으로 들어있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출제에서는 많이 배제되고 있고요. 다음 아스테카 문명입니다. 아스테카는 출제가 되죠. 자, 위치는 멕시코 고원지대에서 발달했고요. 13세기 무렵 중앙아메리카에 정착해서 아스테카 제국을 건설하고 15세기 무렵 그 중앙아메리카 대부분을 장악할 정도로 번영했다고 합니다. 주요 도시는 테노치티틀란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수도로 삼았고 기존에 호수가 있습니다. 텍스코코라는 호수가 있는데 그 중앙에 위치한 섬에 건설이 된 도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 테노치티틀란이 현재 멕시코시티라는 멕시코의 수도가 되겠죠. 자, 아스테카 문명의 특징은 무엇이 될까요? 피라미드형 신전을 건축을 했고 달력과 그림 문자를 사용합니다. 황제가 통치했으며 사제와 귀족층이 제국의 행정을 담당을 했습니다. 자, 이들은 치나파라는 간첩 농지를 조성해서 집약적 농사를 시행을 했고요. 자, 결국에는 무너졌는데 일단은 이 아스테카 제국 안에서도 이 부족 간에 좀 이제 다툼이 있었고 자신들이 정복한 이 부족들을 굉장히 좀 잔인하고 강압적으로 통치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다른 부족의 반발이 있었는데 이런 점을 진짜 침략을 해오는 유럽인들이 이용을 하는 거죠. 그들 사이에 이제 그 감정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침공을 할 때 지원을 받는 다른 부족으로부터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됐죠. 자, 결국 최종적으로는 16세기 에스파냐의 코르테즈가 침략을 해서 1521년 아스테카 문명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마지막 잉카 문명입니다. 위치는 안데스 고원 지대에서 발달을 했고요. 15세기 중엽 정복 활동을 통해 큰 제국을 형성했습니다. 주요 도시는 수도 쿠스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숨겨져 있다가 세상에 드러나면서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일종의 여행지가 됐죠. 마추픽추가 존재합니다. 특징은 관계시설을 마련했고요. 계단식 농경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옥수수나 감자나 토마토 이런 것들이 재배가 되었고요. 역법, 직물업, 건축술이 발달했습니다. 세공기술이 발달했으며 의학기술도 발달했다고 합니다. 가장 유명한 건 새끼줄 매듭을 통해서 의사소통 또는 중요한 기록을 표시했는데요. 자, 이것을 키푸라고 합니다. 매듭 문자 키푸. 그리고 전국적인 도로망 잉카의 길을 구축해서 물자를 수송하고 왕명을 전달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랬던 잉카도 16세기에 내전이 발생하고 결국에는 약화된 끝에 에스파냐 피사로의 침공으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이 아메리카 대륙을 스페인이 중심이 되어서 정복을 해나갔죠. 이런 개척을 두고 그들 입장에서의 개척이죠.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 아주 경쟁 끝에 갈등이 깊어집니다. 자, 그러자 이것도 참 지금 생각해보면 황당한 일인데 교황이 그것을 중재를 해주죠. 대서양의 가상의 선을 설정해서 둘의 영역을 구분해 줍니다. 그래서 이 선을 기준으로 여기까지는 뭐 에스파냐 거, 여기까지는 포르투갈 거, 세 개를 분할을 해버리죠. 이후 포르투갈이 기존 경계선에 좀 불만을 품습니다. 자, 그래서 경계선을 살짝 이동을 시켜주거든요. 이것이 토르데시아스 조약이라고 해서 약간 참고적인 성격으로 출제 때 언급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옮겨진 기준선에 따라서 포르투갈에 쏙 들어오게 된 나라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되죠. 자, 그래서 브라질이 포르투갈어를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죠. 그 브라질을 제외한 남아메리카 지역은 웬만하면 또 에스파냐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이 뒤에 그럼 이제 이 아메리카 대륙의 민족 운동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독립운동이 활성화가 된 시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19세기인데요. 자, 그때 무슨 일을 겪었냐면 본국 에스파냐가 혼란스러워져서 그렇습니다. 약해졌기 때문인데요. 배경은요, 프랑스 혁명이 터지고 나폴레옹으로 이어가죠. 그래서 나폴레옹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본국 스페인의 간섭이 약해집니다.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이념이 식민지 지식인들에게 영향을 끼친 바도 있고요. 특히 나폴레옹이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을 점령하면서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운동 기운이 고조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메리카 지역에서 가장 먼저 독립한 나라는 어딜까요? 바로 프랑스에 맞서 독립을 쟁취한 아이티가 되겠습니다. 투생 루베르트라는 사람의 지도 아래 독립을 했고요. 자, 더불어서 이 아메리카 지역의 독립운동에 조금 더 탄력을 갖게 해준 미국 대통령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바로 멀로라는 대통령의 1823년 선언이 되겠는데 내용은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유럽의 간섭 배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영국도 지원을 하게 되죠. 새로운 상품 시장이 열리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실질적으로 이 아메리카 문명의 아메리카의 그 독립을 주도했던 것은 앞에서도 살짝 말씀드렸던 크리오요의 활약이 있었는데요. 이 크리오요들은 그 식민지 본국에서 온 백인, 그 최상위 계층이겠죠. 그들의 아래에 위치해서 메스티소, 인디오, 흑인을 지배하는 특권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교회, 관료, 군대에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에스파냐에서 온 관리들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처지였기 때문에 의회에서의 정당한 대표권이나 공직 임명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오로지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그런 정책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식민지 본국 정부의 간섭 그리고 대다수 주민들의 저항으로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독립운동을 주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볼리바르 그리고 산 마르틴이 있습니다. 자, 이 볼리바르는 이름에서부터 보는 것이 볼리비아란 나라가 그 이름을 땄다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죠. 볼리바르는 독립운동을 지도했고요.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등을 해방시켰고요. 그 나라들로부터 해방자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산 마르틴은 페루의 보호자로 불렸는데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이런 쪽에 독립에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독립 이후에 라틴 아메리카는 정치 사회적 문제를 많이 겪게 됩니다. 유럽인들의 후손이 부하 권력을 독점했고 인종차별, 빈부격차, 독재자 출현 등 문제를 많이 겪게 되죠. 경제적으로도 풍부한 농산물과 광물 자원 등 원자재를 수출하고 공산품은 수입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보니 자립적인 공업 기반이 발전시키지 못해 서유럽이나 미국에 크게 의존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가까이 있는 미국의 영향력이 지대하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 에스파냐와 미국이 전쟁을 한 후에 미국이 승리를 했죠. 그리고 쿠바, 푸에르토리코 등등을 이제 미국이 영향권 하에 두게 됩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주변 나라들이 미국을 지지하는 정권을 수립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충돌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요 정도까지만 언급을 드리면서 자, 이번 신학로 개척부터 아메리카 문명까지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다음 클립에서는 절대 왕정, 이제 서양이 중세에서 이제 근대로 나아가는 그 딱
과도기에 있는 그런 시기로 평가를 받거든요. 자, 절대 왕정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다음 클립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